베트남 호치민 법원을 나서는 흰머리 남성. 60대 한국인 김모 씨라고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약 밀매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다른 한국인 30세 강모 씨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유례없는 사형 선고였는데요. 이 범죄에 가담한 조직은 총 18명, 그 중에 14명에게 사형 선고, 3명에겐 종신형, 미성년자인 1명에겐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죠. 아니, 얼마나 심하길래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 그것도 14명에게 말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플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무려 216kg, 한화 약 1000억 원 정도의 1000만 명이 함께 투약이 가능한 양이기도 합니다. 2명의 한국인이 포함된 이 밀매 조직은 호치민에서 대한민국 부산으로 이 양을 들이려다가 적발된 것인데요. 다행인 걸까요? 정말 안 들어봤을까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도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김 씨가 전직 대한민국 경찰관이자 마약 수사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보도였죠. 이에 대해 한국경찰청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분명 김 씨는 자기가 마약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운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는 경찰이 아니었을까요? 이 안엔 놀라운 비밀도 있었습니다. 또 사형 선고 소식에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서 집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조금 궁금합니다. 정말 베트남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까요? 그 베트남의 법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상 초유의 마약 밀매 사건 그리고 그 주도한 인물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김한 사건 파일 김순식의 계획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검거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입니다. 2020년 7월 21일에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베트남 온라인 매체 징이라는 데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호치민시 깐라이앙에서 인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컨테이너 내부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 안에선 플로폰 40kg이 확인됐는데요. 이 플로폰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화강암 사이에 만들어진 그 틈에 숨겨져 있었죠. 당시 베트남 공안은 60세 김모 씨 등 한국인 2명, 그리고 중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총 5명을 최초에 검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에서 20년간 경찰관을 재직했던 김 씨가 주범이었다라고 파악을 했죠. 그런데 호치민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김 씨가 경찰관 출신이 아닌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자 공안은 마약 밀수 사건을 처음에 자기가 이끌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만 판단을 했습니다. 마약 조직을 운영한 김순식,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트남은 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일당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게 됩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공개한 김순식의 여권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고 있다가 무언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경찰관 출신의 마약 수사대를 직접 경험해봤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죠. 해서 저희는 이 김순식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결탁해서 500여 개가 넘는 골프채를 밀수하려다가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항만분실 직원 김모 씨가 밀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순식의 흔적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바로 국정원 김씨가 김순식이었습니다.
김순식은 경찰이 아니라 5급 공무원, 바로 국정원이었죠. 당시 김 씨는 국정원 부산지부의 항만분실 직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약 및 밀수 이런 업무들을 계속 수행하며 첩보를 받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당시 태백시 6급 공무원이었던 정모 씨와 함께 일본에 있는 골프채를 밀수하려다가 결국 걸리게 됩니다. 당시 금액으로도요, 골프채 519개, 한화 2억 5천만 원 정도였죠. 최초 조사에서는 태백시 공무원이었던 정 씨가 이 골프채를 밀수를 하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켜줄 수 있다,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말을 믿고 밀수를 진행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자 김 씨가 이걸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부두 복도 한쪽에다 정 씨가 숨겨놓았고 이 골프채를 세관 측에서 나중에 발견해 수사 이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 39세 김순식 국정원 사무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되죠. 이 일로 김순식은 당연히 불명예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국정원이 이 밀수에 가담을 해 그렇게 뚫어놓은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퇴직을 했던 김순식,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서는요, 불법 이민 관련 범죄 행위로 총 6번을 수감 생활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출소 이후 그는 대한민국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기 전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사람인 후잉티 화전이라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함께 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형기를 마친 후 함께 베트남으로 향했던 이들, 투덕시 송안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들이 한 가지 수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게 외부에 알려집니다. 바로 연인이었던 호안트란이 이 내용을 알려준 것이었죠. 화강암을 한국에다가 수출하자. 바로 그 산업용 기계에 대한 운영이었습니다. 이름 APE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도 임대를 했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화강암을 대한민국에 그렇게 수출하는 보통 회사처럼 모든 걸 꾸며놓았죠. 근데 이거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모든 계획은 김 씨의 아내가 이끌었죠. 회사를 설립하고 마약을 숨긴 창고까지 모두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화강암이라는 아이디어를 준 건 국정원 전 직원, 마약 밀수를 관리했던 김 씨의 아이디어였죠. 화강암은 실제로 입국이나 출국을 할 때 어떤 검사에서도 들키지 않는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던 겁니다. 해서 화강암 내부에다가 약을 숨겨 보내게 되면 무조건 걸리지 않는다. 그 생각으로 화강암 회사를 가짜로 만들어놨죠. 그렇게 김 씨는 주변에서 약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초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리텐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리텐관은 자기가 약을 구해줄 수 있다, 자기가 받는 사람이 있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을 꽤 많이 갖고 있다라며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죠. 2020년 6월 킬로그램당 500만 원 정도를 떼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하죠. 200kg, 키로당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0입니다. 그게 김 씨가 받으려고 했던 돈이었죠. 그리고 김 씨는 자신과 과거에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던 30세 강 씨까지 합류를 시킵니다. 이렇게 대규모 범죄 조직이 된 것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 마약이 걸리게 된 걸까?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관을 통과하다가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경 베트남 태스크 본부 안에 첩보가 입수됩니다. 호치민에서 부산으로 엄청난 양의 마약이 옮겨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게 화강암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태스크포스는 마약범죄수사부, 공안부, 범죄예방 및 마약예방부와 협력을 하며 마약 밀매 및 해외 해상 밀수의 네트워크를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D-Day인지를 알고 있었죠. 7월 18일 오후 10시경 투덕시에 있는 한 곳에
약을 숨기는 한 용의자를 파악합니다. 현장을 급습해서 압수를 했죠. 그런데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머지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이미 한국으로 가는 배, 그 통관 절차를 위해 출발했다라고 자백을 하죠. 곧장 오후 11시 30분 특별수사팀은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는 대로 세관검사를 받기 전 현장을 급습해 화강한 컨테이너 안에서 마약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때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나가는 거다라는 자백이었죠. 근데 이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해본 결과 이미 4개의 컨테이너가 한국에 들어간 과거 선적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이미 대한민국에 꽤나 많은 양의 약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이번에 첩보로 인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던 겁니다. 만약 이때 첩보가 없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양이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인 김순식, 강선학, 중국인 리텐관, 포함한 베트남인까지 총 14명은 마약 불법 운송, 보관, 거래, 조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치민의 모든 마약 사건 중 가장 동시에 발견된 사형 선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직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좀먹을 그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그것도 계획적으로 절대 걸리지 않을 방식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그 내용을 살려 보냈다라는 것,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 대한민국 많은 네티즌들은 그냥 빨리 죽여라,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베트남 법이 참 좋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하는 이 사건, 물론 그 이후에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베트남은 마약 관련에 의해서 반입이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헤로인이 600g 이상이거나 폰을 2.5kg 이상으로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이 양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5kg가 아니라 210kg가 넘는 양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끔찍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검거되지 않고 넘어왔다면 더 많은 양이 한국으로 들어왔겠죠. 사실 요즘에 좀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세계 마약의 약 25%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호치민이 최근 교통 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법 마약을 하는 조직들의 중심부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이었죠. 따라서 베트남산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재에요. 2023년부터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에서 넘어온 마약은 무려 20kg입니다. 매년 1.5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선 분명히 이 김 씨도 엄청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양이 넘어왔겠죠. 베트남은 작년에 마약 범죄 사형 선고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해서 분명 김 씨 일당도 사형이 될 거야 라고 많이 믿고 있죠. 김 씨는 계속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난 마약인지 몰랐다. 그냥 중국인 한 명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받고 운반했을 뿐이며 자신은 그게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속은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 부인이었죠. 물론 재판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베트남은 사형 집행을 할까? 베트남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베트남은 사형 선고도 많이 하고 집행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헌데 베트남 자체가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그 정보 자체를 기밀로 처리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건 없는데, 외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이란에 이어서 전 세계 3번째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9건의 사형 집행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하겠구나, 저기서 죽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어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베트남에서 마약 유통을 한 혐의에 현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2명에 대해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대체 왜 그러는가라는 건 좀 답답한
복잡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자세히 들어주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2명입니다. 분명 대한민국 국적이지요. 이들에 대한 영사조력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이죠. 아니, 분명 쳐죽일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문제로서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변호사가 어떠한 악인이더라도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일과 비슷한 문제인 겁니다. 개개인은 정말 잘못됐다, 저거는 굳이 데려올 필요도 없고 도움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저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외교부는 분명 어필을 했습니다. 조력을 하겠다, 어느 정도 어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이지요. 베트남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5조,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적용을 하겠다. 형법을 말이죠. 바로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라는 걸 속지주의라고 부르고 법체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트남 땅 안에서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베트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베트남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내에 있는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게 바로 속지주의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정해놓은 법령에 따르면 분명 216kg의 마약 밀매, 사형 선고가 적합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정한 바로 법인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한국인 사형 선고를 베트남이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했던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했었고, 작년에도 베트남에서 한인 교포를 통한 강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했었죠. 헌데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지금 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형 집행을 할 거잖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문제는 여기에 외교적인 문제가 낀다라는 겁니다. 분명 속지주의 원칙상 각자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베트남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작년에도 100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경제적인 그런 공유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교적인 게 껴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을 사형 집행을 한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도발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외교적 갈등이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되도록이면 외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베트남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했지만 외국인이면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내용, 우리에게 사형 선고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김 씨는 실제 사형 집행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종신형으로 그 안에서 살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과거 국정원이었던 직원,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임무였던 국정원이 완전 정반대로 대한민국을 악으로, 대한민국을 좀 쑤셔먹는 그 마약을 하기 위해 베트남까지 넘어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양을 대한민국의 물량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를 정말 살려두는 게 맞는 걸까요? 외국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더 위험해졌고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마약 밀매 조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기밀적인 내용으로 마약이 감춰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정한 법령대로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선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총 두 가지입니다. 사형집행 관련해서 아니 어떤 나라는 하던데? 라는 내용이랑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청부살해 협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뒤에 잠깐 넣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간략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한국인이어도 사형 선고되면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뭐 저번에 8월이었나? 그때도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사형 집행을 좀 제고해달라, 연기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중국 법률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아무리 다른 국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교적인 가불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약간 우리나라 법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걸로 그냥 거기에 사형을 시킨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항의만 하고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필은 할 수 있죠. 외교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뭐 외교부 직원분들도 뭐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너무 강하게 어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렇게 살려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미 시도도 했고 이미 넘어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얼마 전 악인 취재기라는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웨이브에 나왔던 뭐 제가 사면 돌려차기 사건에도 잠깐 출연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전 세계 박광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 안에서 유튜버들은 뭐 청부살해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과거 얘기예요. 한 3, 4년 전쯤에 저희가 박광렬을 잡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좀 제보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해서 검거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당시에 영상도 빠르게 올렸고 검거 소식도 좀 빠르게 알려드렸었는데 박광렬을 이제 검거하고 난 다음에 박광렬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호의호식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위협적인 말과 그리고 당시 취재했던 최 PD님한테도 되게 위협적인 살해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연락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연락을 해봤고 어떤 내용인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게 했던 게 저밖에 없어서 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광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약이라는 이 행위는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참 겁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호기심이다 뭐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선에서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동과 행위를 숨통을 조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약과 관련해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고 내 몸만 망가지고 뭐 내가 하는 건데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왜 굳이 이걸 나한테 처벌을 가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는 술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참 생각이 짧고 자기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참 그 경계선을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만은 어느 나라가 합법인데 그럼 그 나라 가서 하세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이 정한 법규 안에서는 아닌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죄의식이 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그리고 제가 2016년부터 방송을 해왔는데 오컬트 스토리라는 걸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범죄 스타일이 한국으로 이제 몇 년 지나고 뭐 미국 한 10년 편차 넘어오면서 온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다 공통적이에요. 지금도 문제지만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너무 쉽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문제인 거냐면 옛날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 이제 북미든 남미든 보게 되면
옛날에 맞아요. 초창기 때는 막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약을 사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죽고 난리가 났죠. 그게 점차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약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문제는 성취욕, 만족감, 그리고 좌절감도 느껴야 돼요. 사람은 당연히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고통 없이 행복감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까지 가게 돼버리면, 어린 나이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과연 경제적인 활동, 창의적인 활동, 발전적인 행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진짜 썩기 시작해요. 얘네는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약은 사고 싶을 거고, 그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되면요,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도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합성약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관련돼서 강력범죄가 그 2차로 발생되는 확률이 없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도가 안 돼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아는 게 몇 개인데요. 그것도 그거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 많은 거예요.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건 그 어린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막아야 돼요. 외국에서 뭐 켄싱턴 거리가 어떻게 됐네 뭐 했네 했을 때 끔찍해. 그거 우리나라 안 되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제가 있어요. 대부분 초범이면 뭐 집행유예로 풀려서 보호관찰 제도로 하는데, 이 방송을 볼진 모르겠는데 보호관찰 빠져나가는 애들 많죠. 어떤 식으로 하면 검사 안 걸리는지 알면서 하는 애들도 많고, 그거 다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말고 호기심도 없어야 돼. 사실 우리 스스로들도 많이 벗겨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럽고요. 늘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고통 속에서 행복함이 조금씩 생기고 소소한 행복들을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성취욕도 느껴가는 거.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신한테 자기가 느껴야 될 성취욕이나,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희망, 행복, 그 모든 게, 그 단순한 약 하나의 모든 게 의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자수를 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면 행복을 못 느껴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돈 쓰고 맨날 안 행복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핑계를 대는 것 중에 약과 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뭐가 조금 잘못된 거냐면, 물론 그것도 좋은 거 아니고 해로운 거예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 정해놓는 규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성, 그거에 대한 해로움, 이런 범주들을 나눠놔요. 근데 그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걸 마약류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나라들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대마가 어느 날은 포함되고 안 되고, 근데 그럼 그 나라 가서 사세요. 우리나라에 살지 말고. 그거 하나만 보고 거긴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나 스스로에게만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혼자 하는 건데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안전벨트 하지 마요. 그럼 과속해. 본인만 죽는 거지. 본인만 하는 거잖아. 우연히 사고 나면 남한테 약도 똑같아요. 우연히 무슨 문제 생기면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야. 분명히. 뭐 요즘에 사건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비교를 하거나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아무렇지 않게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호기심에 의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뭐 이걸 하면 뭐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효과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본인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더 길거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겠어요. 그 고통 때마다 그걸로 해결할 거예요. 그럼 본인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진짜 없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의 행복과 쾌락을 단순하게 쉽게 그 단 약 하나에 의해서 조절하면서 살 거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계랑 뭐가 달라요? 그냥 이거 탁 넣으면 행복하고 이거 탁 넣으면 열심히 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너무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의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발 그런 걸 다른 거에 의존하고 그런 걸 믿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저는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전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서 이 약들, 마약을 하는 모든 행위와 판매 행위들 다 막을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숨통을 조이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관심을 안 가지면 대한민국은 청정국이 될 거예요. 사실 되게 극단적인 얘기죠. 우리 모두가 사지 않으면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 명 한 명씩 다 바뀌었으면 힘들겠지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이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고, 그 이 말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난 괜찮아 라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다 조여놓을 거예요. 제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 마약도 있습니다. 괜히 얼굴 팔려서 인생 사는데 또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받으시고 빨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함께 살아갔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관심도 갖지 말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중에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세 보인다고 생각하는, 좀 뭔가 허세용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이 없는 우리 젊은 뭐 20대 초반? 중반? 아니면 뭐 10대 청소년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당신들이 바라보는 사회에서 멋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런 자극적인 모습의 행동, 누군가의 노력을 보지 않는 그 버릇을 어릴 때부터 들이게 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노력에 대한 기쁨, 성취욕을 안 느끼고 살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앞으로 100세 되면 살아야 될 인생이 80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계속 약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80년간 자기가 누려야 될 수많은 기쁨들, 그걸 정말 약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날릴 건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고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행복한 감정도 생기고 승진하는 경험, 어떤 자기가 자격증을 공부해서 그걸 얻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은 다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난 중독 안 돼. 난 마음대로 끊을 수도 있어. 난 가끔만 해. 내가 만난 모든 중독자가 다 이야기했어요. 제발 멈추고 제발 치료받으세요. 제발. 본인이 하는 행위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또 다다음의 후손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했으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처럼 그런 도시가 안 될 거라는 보장 없어요. 진짜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씩 힘들겠지만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꼭 받고 갈게요.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마약은 없습니다. 제발 어떤 건 뭐 자연에서 나온 거라서 괜찮다, 좀 찾아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